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1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깜짝아 방송하자마자 돌변하는 너무 깜짝아. 그 전에도 봤으면서. 얼굴 까먹을 뻔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도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렇죠. 이런 쓰리샷을 그리고 세 명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달이죠, 한 달. 한 네, 달이죠. 한 달, 네. 맞아요. 선생님 좋으셨던 것 같은데 쉬셔가지고. 안 좋으셨어요? 아니 뭐... 살도 오르시고 맞아, 피부도 좋아지셨어. 맞아. 살은 좀 찌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좀 싫어하세요? 아니 뭐 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2주 동안 방송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Apology. Yep. 내실 있는 방송, 즐거운 방송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 한 달 네.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뭐 저 딴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당연 말고요. 압박감. 근데 하여튼 편하게.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전 예. 남북 간에 커다란 충돌 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다행히 대화로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반도가 다시 평화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냈고 네. 그 다음에 뭐 강의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만 오늘 강의 간 사건이 또 좀 사건 중에 사건인 오늘 강의가 이제 동두천이에요. 옛날 미군 기지 있던 곳에 거기 네, 강의를 네, 네. 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 달에 그 원래 약속이 있었고 그걸 이제 오늘로 옮긴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 거기 갔어요. 제가 실수로. 네. 그러니까 이제 수첩에서 이거 안 지운 거죠. 옮겨놓고. 옮기기만 해놓고 거의 지우지 않았다. 지우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듣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약속을 옮겼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왕복 3시간. 가는데 1시간 반, 돌아오는데 1시간 반. 와, 막혀서요? 아니면 진짜 그냥? 진짜 그게 걸려요. 거리가 집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갈 때는 2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차가 막혀서. 갔는데 또 물 드시겠냐 해서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이제 컵에 같은 거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났어요. 근데 이게 옆에 팔걸이에 놨는데 이게 엎어지면서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네네네. 그건데 난 모르고 그냥 네모난 줄 알고 평평한 줄 알고 놨더니 이게 쏟아져가지고 이 중요한 부위가 다 젖었어요. 완전히 흠뻑. 좀 오해를 할 만한. 네. 네네네. 근데 사기가 될 뻔하셨네요. 다행히 오렌지 주스는 아니고 물이었기 때문에 난데 그래도 이제 올라가면 눈에 너무 확 띄잖아요. 이제 완전히 너무 긴장을 해서 강연이 오랜만에.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완전 거기가 젖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거부터 이제 해명하고 이거는 물이다. 진짜 웃겨. 오늘 좀 오늘 바지 입으신 게 이 바지 확연히 보이는 바지네요. 이 바지가 그 바지예요. 여기 이만큼 다 줬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잘 해결되셨나요? 아무튼 강의는 어쨌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 통일에 대해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이제 8.15 통일대행진을 다녀온 변은혜 이렇게까지 이런 활동 때문이 아니었는가 해서 저는 좀 그 이유와 그 활동 좀 어떻게 했었는지. 네, 뜨거운 여름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그런 통일과 관련된 활동과 실천들을 많이 하고 왔고요. 그래도 벌써 근 한 달, 거의 한 달 다 된 일이어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도 다시 청남리에 돌아오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대행진을 갔다 오고 나서는 좀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푹 쉬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 뒤에 뭐 공연도 이번에 또 하게 되고 동아리에서 맡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푹 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파마를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머리를 요즘 묶고 다녀요. 그래서 제 새로운 스타일링도 함께 관람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오프닝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제 근황 안 죄송해요. 너무 하시네. 저는 뭐 잘 살았고요. 저에게 큰 변화가 있다면 저는 좀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기 위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진짜야? 네. 정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더 하고 또 하기 위해서 뭐 재정 활동도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쿨하게 이제까지 사회생활 좀 정리했고 네. 배운 부분도 많아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이 나라의 청년이 되고자 그럼 이게 합니다. 뭐예요, 언니?
그건 디프리 때 말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 빨리 끝내요. 우리 빨리 끝내요. 네, 빨리 끝내요. 네. 그래서 그 방송 쉬는 동안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회의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저희가 청남이 방송을 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아까 방송 쉬는 시간에 다들 좋아하셨는데 지금 애써 엄숙한 분위기 만드시려고 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아유, 그 이유에 정말. 대해서는 뭐 하기 싫어서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자기 분석이 다 가능해지는 상태. 아까 선생님께서도 변우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청남이 방송 2년이면 자기 분석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그런 사연을 딱 보면 감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분석을 좀 가능한 상태니까 극복 방법도 스스로 좀 잘 찾아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방송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아예 다 마치는 건 아니고요. 청남이를 마무리하며 뭐 특별편을 한 3회 정도. 네. 예, 선생님 깜짝 놀라셨어요. 아까 제가 이해라고 했는데 또 제가 3회 정도. 근데 그게 몇 회가 될지는 뭐 오늘 방송 이후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별편이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아마 앞으로 뭐 방송이 더 있다면은 새로운 방송이 있다면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도 그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프닝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끝에 얘기하면 못 들으실까봐. 끝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특별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방송도 뭐 상담 방송으로서는 마무리니까 조금 더 힘있게 해봅시다. 아자. 선생님 아자 한번 하십시오. 네, 말은 안 하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12회 일부 방송 사회 문제를 통해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시사 이슈 여기 이슈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간단한 이슈들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단 한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었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천박한 노동 인식 왜 생겼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록들이 있죠. 그 몇 가지 좀 변은의 지라프가 좀 이야기해 주겠어요? 네,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면 괜찮은데 CNN에 연일 쇠파이프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우리 사회 발전에 끼친 폐악은 엄청나다.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 닫은 사례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 뒤에도 읽어야 되나요? 네네. 김 대표는 이어서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면서 콜트아키, 콜텍, 발레오 공조 코리아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장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콜트아키와 그 자회사인 콜텍은 노동자 탄압이 정말 극심한 아주 악덕 기업으로 더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뭐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그냥 잘랐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르고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악화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을 모두 다 한 56명 정도를 해고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충남 계룡시에 있는 콜텍은 위장 폐업, 폐업할 상태가 아닌데 이제 위장 폐업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 공장만 가동하는 등 좀 악덕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노조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김무성 대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선생님? 뭐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가게끔 만든 근본적인 게 뭐냐 한 걸 따져본다면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동기죠. 네. 김무성이 갖고 있는 동기. 그게 뭐냐면 계급적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김무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한국의 그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친일파죠. 진짜 유명한 친일파였다. 그래서 한국의 이 사회를 지금처럼 완전 망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은 사실 친일파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이죠. 김무성은 정통이에요. 정통 친일파. 정통 친일파하고 정통 기득권 주자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이제 지배 세력 혹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해관계를 이렇게 대변하려고 보면 흑백을 전도하고 진실을 뒤집어 놔야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맛도 보기 전에 맛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사과를 보고 맛있냐 맛없냐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 내려야 되잖아요. 맛있다 맛없다. 근데 일단 먹기 싫은 사람은 시도도 안 해보고 맛없다고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동기, 특히 이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김무성은 철저하게 이 기득권층과 이제 친일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대변인은 아니니까 앞잡이고 앞잡이라기보다는 이제 본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진실이 뭐냐가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을 깎아내리고 자기 쪽은 끌어올리는 식의 이 지식 왜곡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예.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과를 먹어보기도 전에 맛없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 아니고 때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김무성이 합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합리화라고 자기가 자기 합리화. 원하는 거, 자기 소망을 합리화하는 거. 먹기 싫다는 걸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노조가 싫다는 걸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김무성 대표도 김무성 대표인데 좀 저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 노동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더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뭐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의 분도 아닌데 되게 그 노동 생각이 안 나네요. 교원 노조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발끈하시는 게 어떻게 교사가 노조일 수 있냐, 교육이 노동일 수 있냐. 그래서 그 노동의 경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만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인식이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자리 잡게 됐는지. 일단 한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돈에 이제 포로가 됐다. 네. 그러니까 돈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됐다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돈을 못 버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하층 직업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버는 사람, 돈 안 되는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제 사회적 풍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됐어요.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노동에 대해서 천대하고 우습게 보는 심리가 만연돼 있고 심지어는 초중고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일개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천한계 인식을 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연돼 있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근데 사실 그 걔네들이 크면 거의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노동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그렇게 천대해요. 이게 이제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으로 그 한국에서 월급이 제일 많고 수입이 많은 것이 육체노동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노동을 굉장히 숭상하고 찬양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는 육체노동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이제 저조한 월급을 주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노동에 대한 천대하는 풍조가 좀 만연돼 있다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을 지배해왔던 집권 세력이 지속적인 반노동 이데올로기를 유포해왔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노동을 천대하고 막 이렇게 불온시하는 심지어는 이런 이데올로기 끊임없이 유포하면서 대중들이 그런 어떤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어쩔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뭐 세뇌를 받았던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노조 참 좋은 거니까 다 가입하시라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집권자들이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면 어때요? 한국에서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천대하거나 불온시하는 풍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북유럽 같은 데는 노조 조직률이 70, 80%가 넘는데 뭐 스웨덴은 뭐 90%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높고 노조 그러면 다들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든 어떤 쪽이든 노동조합 자체를 불온시하는 풍조가 없기 때문이죠. 맞아. 그리고 네, 자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원래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한테 노동은 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유와 노동이죠. 아,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죠. 뭐죠? 자, 그래서 그 사실 사람이 돈을 받건 받지 않건 보수가 얼마이건 상관없이 노동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누구나 노동을 안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걸 좋아해요. 다만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가 형편없는 보수를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걸 싫겠죠. 그런 건 싫지만 노동 자체는 사실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건 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만드는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인간의 창조력의 발휘고 자기의 잠재력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천한 것처럼 무시하는 풍조가 생긴 것은 한국의 반노동자적인 집권 세력이 이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뭐 생겨난 돈에 대한 숭배, 돈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이 반노동에 대한 태도, 반노동자적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노동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도 노동이고. 김무성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인터넷 노동, 언론 플레이. 김무성은 뭐 이제 웃기다. 안 하는구나.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있긴 있죠. 네. 그 공공연하게 대학생들도 뭐 귀족노조라는 말을 막 사용하면서 회사랑 애초에 합의가 된 건데 지들이 그걸 왜 깨냐 이런 식으로 노조 파업에도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보는 학생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대차 노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족 노조로 오히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의 좀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귀족 노조라고 말을 들을 만한 노조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귀족 노조를 누가 만들었냐면 김무성이 만든 거예요. 김무성 일파가. 왜 그러냐면 한국 노동운동이 80년대에 폭발하지 않습니까?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폭발하죠. 이때만 해도 노동운동 자체는 절대 귀족노조의 성격은 없었어요. 철저하게 이제 진보적 입장, 그다음에 민중적 입장 이런 입장을 가지고 노동운동이 시작됐죠. 그런데 정권에서 이 노동운동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런 노동조합이 결국 바라는 바는 뭐죠? 사회 변혁이거든요. 사회 개혁.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노동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올리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은 사회 변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당창건으로 나타났죠.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이라든가 그 이후 진보당 같은 당을 창건해서 직접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북유럽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당이 사회민주당을 지원하고 사회민주당이 국가적인 시책들을 바꿔나가면서 복지국가화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냐면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북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당창건 운동이라든가 정치 운동을 철저히 탄압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어때요? 그걸 못해요. 그걸 하면 탄압당하고 빨갱이로 몰리고 종북으로 몰리니까 그건 무섭죠. 그건 못해요. 그러면 노조가 어떻게 됩니까? 계량화될 수밖에 없어요. 즉 각 자기 회사 내에서 임금 올리는 싸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귀족노조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만들어낸 것은 새누리당이에요. 그렇네요. 한국의 귀족노조를. 그래서 귀족노조 안 한 게 뭐예요? 안 한 거는 착한 일 빼고 다 했어요. 근데 귀족노조를 없애고 싶다면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돼요. 그렇네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족 노조가 싹 사라지고 좋은 노조만 생기고 그 노조를 기반으로 한 진보 정당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귀족 노조 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말이 나온 거는 강경 노조를 없애는 방법도 역시 뭐예요?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면 강경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합법적인 싸움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한경 노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새누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주면 이 모든 김무성의 우려사항은 해결된다는 거죠. 아니 무슨 백종원 씨에게 만능 간장이 있었다면 새누리에게는 국가보안법 만능이네요. 어디에는 다 해도 이게 상당한 부분 이 운동을 왜곡시켰어요. 운동을 개량화시키고 귀족화시키고 그 책임은 사실 저는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만 놔뒀으면 이렇게 안 됐거든요. 북유럽처럼 갔지.
더 슬픈 건 이 귀족노조가 대다수가 아니고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제 물타기해가지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얘네들 다 부자다, 귀족이다라고 물타기라는 좀 이런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좀 언급도 됐는데 그래요. 이렇게 김무성은 탄압하는 반면 이들의 큰형, 아주 든든한 백인 오바마 대통령은 노조를 뭐라 해야 되나요? 가입해라. 노조를 해야 된다. 칭찬하는. 노동운동의 경의를 표했다고 얘기를 자꾸 이 오바마 큰형이 우리 새누리당 어르신들 마음 아프게 자꾸 다른 행동을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고 노조해야 된다고. 아주 우리 큰형을 바라보는 우리 친미파들의 이런 입장은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몹시 싫어하겠죠. 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죠. 오바마가 사실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제가 책에서도 분석한 적이 있는데 사람 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지금 제국주의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뭐 악행의 앞잡이가 이제 돼서 이렇게 늙었잖아요. 사갔죠 사람이. 네, 맞아. 대통령 되기 전에 멋있던 얼굴이 완전히 사가서 해골이 됐잖아요. 오바마도 힘든 거죠 인생이. 그래서 이 이제 역할을 마치고 나면 차라리 오히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카터처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 번씩은. 왜냐하면 자기 재량권을 주면 좋은 얘기하고 너무 웃기다. 아닌 데서는 이제 어쨌든 미국의 지배 세력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악역도 하고 입장이 난처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오바마가 말하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노조를 우리나라 만들기만 하면 부러지하고 정치 활동만 하면 그 노조가 정치 활동한다고 뭐라 하고 학생들이 정치 활동하면 또 학생들이 정치 활동한다고 뭐라 하고 진해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범법이 그겁니다. 우리만 하겠다 정치 활동은. 나머지는 모두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 근데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배당해라. 정치 활동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니에요. 인권의 기본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너희는 학생이지 인간은 아니다. 너희는 노동자지 인간은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치 그 심슨에서 사람들 조종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나 많이 했는데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은혜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날 노동절을 맞아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읽으면서 뭐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는 연설 첫 마디에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일일 8시간과 주 40시간 노동, 휴일, 연장 근로수당, 최저임금은 모두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노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 볼 때 노조나 노동운동이 없는 나라의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끔찍한 착취와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노동운동은 존재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만약 내가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며 나를 위해 도울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에도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귀족 노조에 대해서도 특별한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스턴의 가장 잘 나가는 노동자에게도 노조가 필요하다면 평범한 노동자에게 노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제대로 된 맞는 말을 좀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노조를 좀 노동을 경시하는 문제는 좀 보시고 좀 깨닫는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이란 건 신성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슈는 얼마 전에 그 청계광장에서 건국절을 기념하는 보수단체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이에요? 예, 얼마 전입니다. 정말 대박이다. 얼마 전이고요. 어린아이들이 합창을 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그 감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상을 해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아, 전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방금도 봤지만 전 그전에 영상으로도 봤거든요. 네. 와, 근데 일단 그 애들이 그 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가 진짜 대박이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가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건국절을 이제 건국절은 아니다, 건국절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나와서 이승만을 9%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이 반공과 그 뭐냐 종교 집단 그 마지막에 이제 반공 만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나라의 땅 뭐지 미국 뭐 기독교 만세 뭐 이런 걸로 같이 끝나거든요. 네. 오 진짜 그거를 보는데 진짜 소름이 진짜 너무 돋더라고요. 이게 진짜 옛날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얼마 전이라고 해서 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그걸 청계광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일주일도 안 되지 않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안 그러다가 요새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조심스럽게 숨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미쳤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러니까 막장에 몰려 있고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애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당이 워낙 빌빌 싸고 지금 자기들이 뭐 정세를 주도하는 것 같고 전국을 그러니까 귀여워. 그리고 형님들이 든든히 받쳐주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얘들은 지금 나와서 날뛰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놀라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얘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퇴물들인가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이 아는데 지들만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야 역시 미래를 맡길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런 놈들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준 것이 이제 여태까지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미친 놈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미치고 조금 나쁜 놈들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완전 미쳤구나 얘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자기네 정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점에서 좋다. 근데 이게 이제 말기적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40년대까지는 거의 변절을 안 하고 열심히 그래도 이제 반일 운동하던 사람들이 40년대 들어가면 다 변절해요. 네네네. 일본의 영웅무구남, 일본이 영원히 이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희망가 없다. 이제 우리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고 일본 천하가 될 거다 세계는 이렇게 믿고 대거 변절했습니다. 40년대. 그래서 참 나중에 해방됐을 때 다들 이제 참 땅을 쳤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얘들이 정세에 대한 착각이 심하다. 왜냐하면 소망은 원래 지식의 왜곡을 낳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왜곡하게 됐어요. 히틀러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히틀러도 사실 강렬한 그런 이제 과시적 욕망만 없었다면 소련하고 전쟁을 안 했을 것이고 전쟁을 안 했으면 지금 유럽은 히틀러의 나라일 거란 말이에요. 통일하고 끝냈으면 유럽만. 근데 이제 거기서 오판하고 소련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 강하거나 욕망이 심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김무성도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진짜 대통령이 하고 싶나 봐요. 네, 아마 할 거예요. 그 청계광장 내에서는. 그리고 관중들이 다 할아버지들이죠. 한 명도 젊은이들이 안 보였고 진짜 선생님이 젊은이들이 가면서 청년들 길 가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다 할아버지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다 죽을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리 버틸라 해도 이제 인간의 한계는 죽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떡해. 근데 이 사람들의 지지기만 다 나이가 든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별 노력을 안 해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집단은.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은 할아버지도 평생을 사기를 당하고 사신 그런 찐들일 텐데. 그렇죠.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게 되면은
혀를 끌끌끌 차게 되실 건데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주제 이슈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이슈가 또 있어요? 이게 또 주제 이슈가 방금은 아니고? 정말 한 줄 안 왔구나. 그랬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달아본 시사 간단한 내용이 이슈였고요. 아닌데 네, 정말 우리나라 망했네요. 본격적으로 그 주제 이슈를 달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좀 안 다룰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서 좀 선정이 된 것 같고 8월 24일에 있었던 남북 당국자 회담 과정과 결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됐어. 네. 근데 그 전에 그 지뢰와 폭격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좀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 SNS 상에서도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이 군복과 이런 걸 올리면서 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정말 꼴값.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차피 전쟁 정말 터지면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을 텐데 정말 꼴값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하면 뭐 진짜 군대분들 싫어하실 수도 진짜 있겠지만 저 그러니까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SNS에서 페이스북 아세요? 네. SNS 네, 패친이시지. SNS가 진짜 막 엄청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대한민국 그때 한창 전쟁 위기 고조됐을 때 대한민국 육군 페이지에서 예비군들이 그렇게 막 인증하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예비군들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래. 이걸 대한민국 육군 공식 페이지에서 그걸 올렸어요. 홍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정말 얘들이 진짜 전쟁할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전 진짜 전쟁 날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한민국 육군이 그거 한 거를 캡처를 제가 해서 예비군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뭐 훌륭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하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나면 그 총뿌리가 민간인들한테 본인들의 가족한테 안 겨눠지는 게 아니다. 전쟁 나면 다 끝이다. 이런 걸 제가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15년 동안 연락 안 한 애가 있는데 걔가 대한민국 육군 하사였나 봐요. 직업이. 그래서 패친으로만 있었는데 15년 동안 연락 안 돼. 걔가 저한테 메신저가 온 거예요. 은혜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예비군들이랑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 다 애쓰면서 열심히 대기하고 있는데 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서 15년 동안 연락을 안 왔는데 갑자기 그거 올렸다고 메신저로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진짜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고 그때 막 5시네 5시 반이네 막 뭐 대북방송 끄네 마네 할 때 끼에서 MT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딱 그 5시가 될 때 물놀이를 할 타이밍이었는데 전 진짜 전쟁이 날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30분 정도 시간 차이가 난다면서요. 이제 그렇죠. 네, 북한이 표준시를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진짜 그때 전 정말 이런 기분이 없었었는데 진짜 전쟁이 날까 봐 너무 무서웠던. 근데 주변은 다 별로 전쟁 안 날 거다. 그냥 북측이 도발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전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전쟁 진짜 날까 봐. 날 가능성이 있었죠. 네, 진짜 무서워서 진짜 날 것 같아요. 나더라도 어차피 나는 이거를 참 그래 우리나라 그 남성분들 정말 훌륭하고 든든하긴 한데 전쟁 터지면 핵전쟁이에요. 뭐 총 갖고 전쟁하나? 이제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전쟁인데. 네. 근데 예비군들이 그런 의지가 설사 있었다 쳐도 무기를 좀 좋은 걸 주든가 해야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비군 무기 뭐예요? 카빈총. 카빈총이요? 근데 카빈총인데 총구가 막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요? 예비군들 총 형편없어요. 이거는 실탄 주고 다 훈련시켰다. 그렇긴 하지만 MC 실탄이 아니라니까요. 옛날 2차 대전 때 쓰던 총들이라고. 5.18 때 네? 5.18 군인들이 칼빈 썼고 여기가 M16 쓰지 않았어요? 누가요? 예비군이요? 아니요 예비가 5.18 항쟁 때. 그냥 공수부 때는 그 MC 실탄 썼죠. 그 5.19 광복군 해방군이 뭐래. 그거는 이제 무기고 턴 거잖아요. 시민군이 경찰서 무기 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 총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칼빈 총이었던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작동도 잘 안 되고 총구 막혀 있는 것도 많고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군기니 뭐니 다 떠나서 저런 무기를 주고 어떻게 전쟁을 시키려고 그러냐. 다 죽으란 얘기지 저게. 네? 어떡해. 북쪽 군인들은 노농적인 건 보셨어요? 열병식 같은 거? 열병식 봤죠. 북쪽의 노농적인 군들은 뭘 갖고 다녀요? 방사포 갖고 다녀요. 이거요? 여기 들고 다니는 아니 이 탱크 이제 트랙터에다 끌고 방사포 있잖아요. 그거 막 쏘는 로켓포. 그 다음에 이 화승이라고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AK 기관총. 이건 기본이고 무장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구나. 무장이 다른 나라 정규군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비군들 지금 그 총구가 막혀 있는 총 갖고 가서 이게 핵이 아니라 1대1로 붙어도 예비군들 어떻게 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아니 북에서 육군 페이지를 봤으면 오히려 전쟁 안 하려고 했다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딴 거 다 떠났어요. 일단 앞으로 예비군들의 그런 투지가 필요하다면
무장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 싸울 수 있는 총을 주고 웃겨. 너무 또 웃겨. 나서더라도 나서지 예비군들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라고요. 네, 그런 그러니까요. 무기들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네. 자 그래서 뭐 예비군들도 이제 그런 자원을 하실 일이 있으면 네. 무기부터 좀 좋은 걸 달라. 최소한 M16 정도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애국심 강한 청년들에게 총구가 막혀 있는 걸 준다는 거는 아니죠. 국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총이 안 맞는데요, 쏴도. 상대방이. 이게 문제. 어쨌든 이번에 이 외교비군들이 스스로 그렇게 뭐 덜 떨어진 무기긴 하지만 그 올리면서까지 했다는 거는 저는 전쟁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 오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본격화된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전쟁 위기와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 그 전쟁 위기 이후에 지금은 또 어떻게 평화 국면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분위기. 사실 전쟁 위기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네. 이명박 때인가요? 그때가 2013년이면? 2013년이면 천안함. 그 이명박 때. 아니 2013. 하여튼 아니 박근혜 때입니다. 그때가 박근혜 북에서 그 작전 지도에다가 미사일 미국 본토에 쭉쭉 긋고 전쟁하려고 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전쟁 날 뻔했었어요. 사실상. 근데 미국이 그때 이제 2년 전. 예, 후퇴하면서 안 하겠다. 물러서는 바람에 그때 된 거지. 그때 이제 핵전쟁 날 뻔했었고요. 2013년에.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진짜 많았구나. 많이 있었어요. 진짜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아주 결정적인 전쟁 위기가 있었죠. 그 북에서 이미 영변 핵 폭격을 하기로 결정하고 비행기 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카터를 들여보냈다가 타결이 되는 바람에 취소됐어요. 안 그랬으면 그때도 전쟁 났죠. 뭐 김영삼이 나중에 자기가 그 전쟁 말리려고 했었다고 거짓말하는데 뭐 어쨌든 그때가 아주 전쟁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고 가장 최근에 위험했던 건 201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했던 것은 이번인데 2013년과 지금의 차이는 2013년은 북미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핵전쟁. 근데 이번에는 핵전쟁이 벌어질 건 아니었고 국지전이 벌어질 위기였죠. 그러니까 북에서도 이번에는 군사력 동원을 국지전을 피는 군사력을 이제 동원했죠.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미국한테는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어요. 경고요? 미국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끼어들면 너희들도 쏘겠다. 이렇게 이제 끼어들면 핵전쟁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보냈는데 그런 점에서 성격은 다르지만 전쟁 위기는 확실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느끼는 거지만 아까 처음에 하셨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함지뢰부터 이런 사건. 옛날 천안함 사건 때부터 계속 이게 이어지는데 그때 김영옥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안함 사건 보고 나를 전응하라고 생각하는 거냐. 난 전응하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정부 발표를. 어떻게 그런 허술한 거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걸 조작하는 것이 화도 나죠. 조금은 나는데 더 화나는 거는 너무 조작을 못해서 진짜 못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전응화 취급하는 게 더 화나요. 진짜 못해. 그러니까 저는 뭐 전응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목함지뢰 이런 거를. 근데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전응화 취급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조작을 하든가 아니면 그 조작을 한 거를 뭐 우기질 말든가 국민들한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조작을 해놓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실린 만화 만평을 봤는데 이제 북쪽에 군인 2명이 이제 440m 기어와야 되잖아요. 그 지뢰밭을 440m를 지뢰밭을 그 엄중한 감시 속에 기어와야 돼 둘이. 셋이든 둘이든 기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쪽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팔 거야 땅을 밤에 그 양쪽에 초소 있는데 거기서 땅 파잖아요 둘이서.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부하 군인이 아니 남쪽에 군인 2명을 죽일 생각이면 총으로 쏴 죽이거나 포를 쏘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걸 파묻어야 되냐 여기까지 와서. 미국 지뢰를.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이제 장교 같은 사람이 야 우리가 한 줄 모르게 하려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걔 부하가 또 그래요. 그럼 미국 걸 묻지 왜 우리 걸 묻냐. 안 들킬 거면. 그랬더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정말 목적이 남쪽 군인들을 살상할 목적이 있었다면 지뢰 아닌 방법을 쓰는 게 그쵸. 바보가 아닌 이상 그 440m 그 위험한 걸 걸어와서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를 밤에 삽질을 하면서 그걸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북두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목함지를 묻었다 북쪽 걸 남쪽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응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회담 가서 그 얘기 했을 때 북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 새끼들아 우리를 전응하러 보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분노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조작해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모욕감을 느꼈을 텐데 이런 조작은 이제 좀 그만 좀 해야 된다. 뭐 옛날에 그 연평도 사건 때 그 안상수인가요? 네. 가서 보온병 들고 폭탄이라고 그랬다가 거기서 그 나오잖아요. 네. 보온병 들고선 이봐라 북에서 쏘는 폭탄이다. 이랬다가 이제 창피를 당한 일이 있는데 아 진짜. 그런 멍청한 조작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국민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도 그렇고 1번 이것도 북한 글씨잖아. 맞아 천안 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래도 뭐 이런 조작을 해서 국민들 바보 취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좀 평화의 분위기죠. 그래도 네. 그렇죠. 확실히 네. 회담이 좀 잘 성사가 됐고 회담이 성사된 이후의 반응도 뭐 북한에게 졌다 사과를 받은 게 맞냐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뭐 대다수의 분위기는 정말 다행이다. 전쟁 안 나겠구나 해서 국민들의 좀 마음도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뭐 이산가족 상봉도 한다니까 앞으로 이게 좀 통일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국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당국자라면은 지도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 간의 회담을 한다는 얘기죠. 각 부처 간의 회담. 당국 그러니까 북쪽의 정권과 남쪽의 정권이 회담을 한다는 얘기죠. 집권 정권끼리. 그래서 당국이니까 뭐 장관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총리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형식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당국자 회담을 하겠다는 게 1번 아닙니까? 네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하겠죠. 이게 이제 이번에 타결을 봤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분위기가 전변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무슨 생각이지? 그거는 뭐 이제 그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된 것은 형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 미국이? 중요할 때마다 네. 형들이 안 도와준다는 걸 또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1.2 사건 아시죠? 1968년에 그 이제 김신조를 네네네네. 북쪽에 특수부대원들이 박정희 죽기로 왔었잖아요. 네네네. 주한미 대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가 확 갔어요.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복수해달라. 근데 이제 형들이 관심이 없어요. 박정희 죽이러 온 사건에 대해서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푸에블로 사건. 그게 이제 2주인가 2달 뒤에 있었는데 미국 배가 납포되지 네네네. 않습니까? 북쪽에. 네. 근데 미국 애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예요. 그 배를 구출하는 거. 선원들을. 네. 박정희 죽는 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그때부터 굉장한 이 반미주의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월남에서 미국이 남쪽 정권 모르게 북쪽 정권이랑 회의를 하잖아요. 회담을 하잖아요. 회담을 하고선 하루아침에 포기하죠. 월남을 포기하고선 그냥 도망쳐버리죠. 네. 그래서 남쪽이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았다 그럴까요? 토사구팽. 네. 개를 이제 써먹다 버리는 꼴을 당한 건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박정희가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장면을 보고.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느끼는 공포는 얘들이 언제라도 나를 버릴 수 있다. 6.2 공포. 맞습니다. 6.2 공포. 원래 있었어요. 원래 박정희가. 있으면 더 심했겠죠. 어릴 때 6.2 공포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심해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화도 나고 형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또 미국한테. 죽은 거죠. 근데 박근혜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반미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새로운 소식이다. 그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회담 진행될 때 박근혜 씨가 그만하라고 이렇게 좀 했다고. 그리고 중국 거기 열병식이가 거기서 참가하고. 근데 뭐 어쨌든 미국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처지죠. 대한민국 입장이. 대통령이면. 하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미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도 핵 개발에 대한 미련이 있고요. 핵을 개발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확인된 게 뭐냐면 그때 박정희도 그렇게 된통 당했잖아요. 당해서 네. 핵까지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연평도 포격전 때도 북쪽에서 포를 쐈을 때 이명박이 비행기를 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린 게 미군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리고 그 뒤부터 미국이 남쪽 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뭐를 관심을 기울였냐면 남쪽이 자체적으로 보복을 못하게 하는 거에 관심을 기울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전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다가 이번 사건 터졌을 때도 미국은 사건이 터지자마자부터 회담을 제의합니다. 북쪽에.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다고. 수습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관심사가 확전을 막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이 무성이라든가 이 이제 박씨 아줌마 처음에는 생각 없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북이 치고받다 보면 형아들은 당연히 도와줄 거야라는 이게 참 놀라운 있던 그 착각인데요. 그 국제관계에 대한. 그렇게 믿었는데 형들은 안 도와주고 오히려 말렸다는 거죠. 이번에도 말렸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국무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압력을 가한 거죠. 한국 정부에. 그만하고 도장 찍고 나와.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드러났듯이 더 이상 형들은 무성이를 도와주지 않는다. 무성이네를. 그래서 형들을 믿고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고 사실 그런 형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번 합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합의를 하고 나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형들의 압력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북과의 전쟁을 한사코 피하는 이유는 사실 언제 결정된 거냐면 북이 핵무장 국가가 됐을 때 이미 결정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 핵 개발에 성공하고 독자적으로 핵 무장 국가가 됐을 때부터 미국은 북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ICBM, SLBM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과 전쟁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 계속? 앞으로도. 적어도 전면전은 못해요. 국지전은 혹시 몰라도. 근데 국지전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안 할 생각인 거죠, 미국은. 안 할 생각인데 남쪽이 까불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형을 믿고 뭐 덤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 형들이 안 도와줬지만 도와줘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한 게 북쪽이 잠수함을 최소 50대를 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50대요? 네, 5대도 아니고. 네, 50개가. 언제 이렇게 다 만들었대? 근데 잠수함 숫자는 세계 최대로 갖고 있다 그래요. 북한이요? 네, 보유 숫자가 세계 최대 잠수함 전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나오는 썰만.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미국이 위성 통해 확인한 것만 70몇 대인데 비공식적은 뭐 더 비공식적은 지하에 기재 더 있겠죠. 땅 파는 도사들이니까. 근데 이게 아주 전쟁을 잘하는 국가들도 잠수함을 동원할 수 있는 게 10%래요.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100대 있으면 10대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가동률이 10%라는 얘기죠. 근데 70대인데 50대를 가동시켰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이제 가동률이고 이 50대가 한꺼번에 풀리면 어디로 갈까요? 근데 다 놓쳤단 말이에요. 50대를. 이게 50대를 다 놓쳤는데 이게 미군이 와도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요 이제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무인기 왔다가 놓친 거, 헬기 왔다 놓친 거 여러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남쪽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재래전을 해도 만만치 않다 이제 어렵다. 특히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위력적이다라는 걸 이번에 이제 확실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반도는 앞으로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해결되는 쪽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정신 차려야 텐데.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형들은 더 이상 남쪽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쪽이 수세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사과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그중에 감을 준 거 아니에요? 그 유감. 감을 받았는데 이 사과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와서. 감을 보면 이 사과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저 감인데 왜 사과라 그러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뭐예요, 지금. 그거 더 이상 따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쪽은 공세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풀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남쪽이 동등한 관계에서 남북 관계를 풀고 싶다면 국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국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권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강한 정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새누리당이 물러나고 정말 민중의 지지를 받는
좋은 정권, 아주 건강한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정권이 남북 통일을 추진해야만 남북이 균형 있게 통일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투표부터 좀 의혹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렇게 좀 수상 이슈, 여기 이슈에서 달아볼 내용들은 좀 여기까지인데요. 참 제가 항상 마무리 윤택 멘트라고 우리가 적혀져 있잖아요, 대본에. 네. 딱 그 7글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뭘 말해야 되나 많이 달았는데 우선은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오늘 사연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 말은 정말 대한민국 지금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이게 주제 이슈 또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뢰는 뭐 터지고 있고 네. 여당 대표라는 김무성 씨는 아주 막말하고 있고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만세 무슨 반공 만세 기독교 만세 노래는 뭐 청계광장에 울리고 있고 그 청계광장 바로 가까운 곳에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분 아직 계시고 한쪽에선 탄저균 난리 났고 메르스 이제 잠잠히 졌지만 한동안 우리 국민들의 공포에 밀어넣고 있었고 이렇게 정말 아수라장인데 이 아수라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떳떳하게 하고 있는 거는 바로 큰형의 백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대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 고등학교끼리 맞짱을 뜰 때도 짱이 있고 옆에서 있는 애들 있으면 짱은 가만히 있는데 옆 애들이 나대잖아요. 맞아. 분명 짱이 볼 때는 쟤네랑 싸워서 우리가 승산이 없는데 옆 애들이 나대면은 쟤네를 치는 게 아니고 옆 애들이 치거든요. 닥쳐 이러면서. 그런 꼴 나시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대화 협상의 국면으로 좀 나서고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좀 물러나시라고. 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의 욕심은 그냥 니네들만 가진 채로 그냥 없어져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12회 1부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